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얘들 잘 크고 있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니까 따뜻합니다. 밖에 바람은 불고 지금 기온이 영하 0도 정도인데, 야, 딸기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네요. 올해 딸기는 잘 안 된 거예요? 지금 하루 내 따야 할 것인데 예. 지금 하루 내 딸 것도 없고 지금 오전에 끝나버렸어. 전체적으로 올해 딸기가 좀 작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왜 그런 거죠, 올해는? 모종에서 저기 병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날이 시원해야 하는데 가을에 가서 그냥 뜨거버린 게 저기 갖고 병이 더 발생해 버렸어. 예. 이렇게 시설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재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네요. 보니까. 많이 받지. 백갓이 시원해야 돼. 그래야 이것이 작황이 그대로 산지. 지금 이 떼온 것이 다 움푹 다 떼온 거예요 이게. 모종 자체가 이제 건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군요. 이렇게 벌통은 지금 꿀벌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수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저 새카만이 수술이 새카마잖아. 예. 그게 수정시킨 거예요. 이거. 벌이 빙빙빙빙빙 돌아. 그래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벌 없이는 이게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 돼. 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기형화돼야 버려 이게. 여기 꼭지가 쭉 빠져갖고 여기는 털이 없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못 써. 올해로 딸기 농사 지은 지 몇 년 되셨어요? 25년째 저기 됐지. 네. 딸기만 25년이고 농사 하신 지는? 84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딸기 농사를 25년 전에 시작하게 된 건 아무래도 논농사보다는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아서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그러지. 왜냐면 나락은 얼마 안 나와. 우리가 80마지기를 하면은 수확이 3천만 원인데 이 딸기는 한 동만 잘해도 2천만 원 나와. 이 효자 종목이네요, 보니까. 그렇지. 그 이제 일이 힘들지 말하자면. 자, 이곳은 전주시 외곽에 위치한 딸기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25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농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순진 시댁이에요. 딸기 향이 아주 진동합니다. 이게 딸기 향 맡으시면서 일하시면 그게 힘들진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힘든 점은 옛날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인력이죠. 인력인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많이 저기 하고 나름 보람 있고 재밌죠. 예. 역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손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힘든 점이신데, 딸기 농사를 지으시면 그래도 판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 없이 그래도 한 해 한 해 괜찮으세요? 네, 파는 건 걱정 없어요. 네. 아무래도 딸기가 수입이 안 되고 국내산으로 이제 수요가 가능하니까 그래도 딸기 작물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올해 지금 딸기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딸기 값이 금값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뭐 똑같은 한 상자의 양이 비싼 것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양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는 뭐 농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겠어요. 농사는 뭐 하늘이 정해준 대로 농사꾼은 먹고 사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농사를 지으실 생각이세요? 힘이 닿을 때까지 지어야죠.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도 바닥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쭈그려 앉아서 일일이 그 손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지. 고설 높게 한다는 건 고설이고 이건 토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설은 시설하는데 돈이 한 석동 하려면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가. 야, 이 오래간만에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밖에는 뭐 바람 불고 기온이 영하 0도 정도인데 여기 지금 온도가 몇 도 정도 나가죠? 25도. 이 벌이 24도 돼야 활동을 해. 그러니면 가만히 있어 벌이. 평생을 이제 농촌에서 농업 일을 해오셨는데 한 해 한 해 농사 지으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해마다 쌀 기부를 하신다고요?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다 키우고 이제 조금 저기 하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좋은 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데 많은 건 아니지만 한 필지 정도 해서 수확해서 기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돼요? 한 해?
1톤 정 1톤 항상 1톤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톤이면은 예를 들어서 쌀 10kg 100포대. 100포대 넘을 때도 있고. 이야. 그럼 그러니까 경지 정리된 논에서 수확한 양을 모두 다 지금 기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10kg 100포대 뭐 돈으로 환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마음이 움직여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농민으로서 쌀을 주변의 이웃에게 기부한다. 이게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기 아빠가 농사 지면은요 기부할 걸 딱 먼저 남겨놔요. 야, 이게 사실 뭐 방송국에 다니면서 제가 월급을 받고 있지만 똑같은 돈인데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움직이는 것일까? 사실 한 필지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농사가 익숙하고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처음 하는 사람 엄청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손발이 착착 맞아서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농촌을 떠나고 사실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없이는 농사 짓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지 현실. 시골에서 인력 구하기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시죠? 외국인을 얻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수확하는 놈 3분의 1은 가져간다고 봐야 돼. 인건비로. 예, 인건비로. 월급은 200에다가 또 저기 밥값 줘야지, 쌀 줘야지, 반찬 사 줘야지, 보험, 퇴직금 그것까지 하면은 250 계산을 하면 돼. 야, 이게 정말 농사는 그냥 뭐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인력이 없어서도 일단 힘들고 외국인 노동자를 한 사람 고용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여기서 수확을 잘못했다 하면 적자 보는 거예요, 말이야. 보통 농민들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일단 자금이 없으니까 시설비 마련하고 투자를 하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민들, 그러니까 매일 농사를 지어도 매번 그 해 적자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 잘못 지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선배님이 딸기 하면 돈 번다고 허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돈이 없으니까 빚 얻어서 하면 잘못하면 빚이 쳐져 버리니까 시작 못 오고 있다가 한 여거 추동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전에 이제 말하자면 딸기 농사 선배들이 10년 된 뒤에 시작을 했지. 이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인건비 주고 나면 반타작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하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간 대신 아들 이제 일당을 주지. 부담은 없는데 같이 농사를 지착해서 잡아놨는데 3년 4년 해도 여기에 내 월급 주는 만큼도 못 받아. 돈 많이 받아야 180, 200인데. 그 아들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추동에서 딸기 농사하고 있는 함대훈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6이요.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다른 일을 뭐 구해볼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짓는 모습을 봐왔고 힘들다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도와서 내가 농사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떤 점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취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월급이 180밖에 못 받았는데 농업하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힘이야 드는데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해야죠. 올해 그러면 이제 몇 년 됐어요? 이제 1년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단은 농사는 또 성실함이기 때문에 그 아직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차차 더 이어받아야죠. 친구들 만나면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야, 농사 그 힘들 텐데 농사 지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돼? 나는 월급이 얼마인데?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터놓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또 수익 부분도 얘기는 하는데 일단 자율성이 좋죠, 농사는. 근데 이제 취업한 애들은 갇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많이들 해요. 자, 이제 농업 귀농 1년 차의 우리 아들인데 저기 부모님께 한 말씀. 네, 항상 도와주시고 옆에서 또 이끌어 주시니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 안 하셔도 든든하고
또 잘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크셔서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고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보기가 아주 좋고요. 농업, 농촌의 어려운 점만 보지 마시고 정말 가장 어찌 보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화목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이 땅에서 주는 그 가치가 결실이 소중한 느낌을 오늘 좀 저희가 받고 갑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들 보면서 그래도 큰 힘이 되실 것 같고 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우리 아들도 엄마 아버지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월급쟁이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 화이팅!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관심을 우리의 현실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전국 농민의 의장을 지내신 박흥식 의장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농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법 제정 내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이 소멸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30년까지 어떤 다른 대책이 없고서는 앞으로 심각한 어떤 식량의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금 탄소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기후 재난으로 나타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다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바로 전 세계 농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농사 짓기에는 한계가 오는 환경이 조건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시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를 대응하는 정책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 다음으로 농민의 기본법인데 그래서 이제 입법 청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좀 더 달라지는지 우리 좀 청취자분들께 도민들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국가가 제일로 중요시하는 것은 이 식량 자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곡물 자급률이 한 101%, 근데 우리나라는 21% 좀 안 되고 있는 결국에 다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들판에 지금 바라보면 다른 거 하나 가른 게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들판이 풀 하나가 없고 그냥 가을 농사 짓고 나랑 농사 짓고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기에 초지를 얼마든지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고 이 초지가 또 환경에 대한 탄소의 문제를 겨울에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좀 뒷받침이 된다면 아마 농민들이 저기에다가 풀을 갈고 다른 그리고 또 보리나 밀, 콩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작물을 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실질적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안 갈죠. 조건도 안 맞지만. 그래서 이 공익적 가치라는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영위하고 있지만 누구를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농업이 단순하게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문제다. 이 환경은 나의 문제고 그러면 농촌을 어떻게 유지해야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 더 혜택을 볼까.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가 스스로 접근하는 게 지금 시대적 요구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한 끼 때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큰 부담도 없고. 그런데 실제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음식이 수입 농산물로 이미 식탁이 다 장악된 상태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러면 내가 뭐지? 라고 한 번만 고민해주면, 이건 아닌데. 이제 우리 이제 음식이라는 것은 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약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끼 때우리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식료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먹는 음식이 나한테 어떤 약이 되는가는 한번 뒤집어 본다면
결국에서 내 지역에서 나는 내 농산물을 내가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지 않고서는 내 건강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들이 이제 소비자가 느끼고 국민들이 이걸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 이제 농민이 요구해서는 농민은 너무나 수가 적다 보니까 표로도 안 되고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나서서 이제 그러면 내 식탁에 농산물을 우리의 농산물로 먹을 수 있는 전환을 해달라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굉장히 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저희가 오늘 전국 농민의 박흥식 의장님 댁을 찾아왔고 창문 밖으로 정말 들판이 보이는데 초지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식이 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GMO 식품 수입국 1위거든요. 사실 쉽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그 장점 속에 우리는 한번 그 상품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는가, 뭐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의 먹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 시작부터 바로 이 농민, 농촌 기본법 제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전국 농민의 의장직으로서 역할 하셨고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농민으로서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의장님. 네. 그저께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좀 서운하면서도 좀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제와 서울 오가면서 농사 지으시랴 또 농민의 또 사무 보시랴 참 열심히 뛰셨고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신 의장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김제로 다시 내려오셔서 이 들판을 바라보고 계시고 올 한 해 또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리 또 전북의 농업은 또 어떻게 좀 더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하실 텐데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일단 농사는 사람 농사라고 봅니다. 그 어떤 자연 속에서 어떤 농산물을 소득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사람 농사가 제일 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복지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의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각 영역별로 토론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정책이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서 선거에 공약으로 가고 그게 김제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아무리 어렵고 삶이 좀 힘들더라도 난 김제에서 참 행복해. 큰 돈은 안 벌어도 서로가 존중해주는, 그리고 뭔가 나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이제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각 분야의 모든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민이, 전 소속인데 그러면 우리 검산동 농민 회원들과 어떻게 공유하면서 그럼 내 지역 작은 또 이 검산동이라는 곳에서 우리 시민들과 어떻게 상생하면서 검산동의 새로운 것이,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러한 문화로 만들어 간다면 뭐 재미있을 게 아닐까, 상당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재밌게 살려고. 그런데 의장님 말씀처럼 이제 큰 일도 해보셨고 다시 고향에 내려오셔서 내 조그마한 마을, 이 지역부터 좀 살피면서 대화하고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행복을 좇으면서 들판에서 일을 하시고 땀 흘리시고, 이런 말씀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도민들에게 좀 가슴 깊이 다가갈 것 같고 저희 역시도 그렇게 마음에 좀 새기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부곡영농조합 법인의 정수영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파프리카 재배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파프리카 재배는 약 10여 년 됐는데 시설 농업은 한 34년. 어떤 시설 농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노력을 해왔죠. 네. 시설 농업은 그래도
나름 이제 기계화의 발전 속에서 좀 편리한 농업, 뭐 우리가 이해할 때 대규모 농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 농업이라는 것이 갖는 장점 그리고 어울려서 뭐 시설 농업에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지원을 또 하고 있고 그런 시설 농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국토 면적이 작을수록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결국 그 기술이 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농업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은 집약적 농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한 평이라도 그 어떤 그 이 쓸모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그 요즘은 이제 그래서 스마트 파밍해서 층층이 어떤 농업도 하고 그러는 거죠. 분실 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 관리 면에서의 편리함이 좀 많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다면 그 많은 농촌의 어려움이 이제 인력인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민은 그럼 좀 덜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일반 그 노지 재배는 그 계절에 따라서 그 필요한 그 인력이 수급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 시설 농업은 연간 꾸준히 그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시설 농업은 일반 그 기업처럼 그 직원이 이제 계속 상주하는 형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 농업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농업하면 이제 벼농사를 시작으로 해서 뭐 논작물, 밭작물 그렇습니다만 이 시설 농업은 이제 그런 농업과는 좀 또 다른 발전된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텐데 파프리카 한 해 생산하는 양 그러니까 1년 4계절 내내 365일 내내 생산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시설 농업의 장점이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늘에다만 의존한 어떤 농업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실은 자연의 가장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든 비근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시설 농업에서 하는 그 어떤 작목들은 그 작목에 최적화 되는 그것들을 전부 그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이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후변화 위기로 사실 먹을거리 위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자연재해를 우리가 인간이 힘으로 막을 수 없는데 시설 농업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연에만 그 의존하는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시설 농업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기술 집약적 농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 기술 분야가 IoT 기술, ICT 기술, 또 AI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접목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계절을 관계없이 또 실질적으로 어떤 눈이 많이 온다든가 또 어떤 바람의 피해를 또 이게 빗겨가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그 초기에 시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재해로부터는 좀 일반 농업보다는 좀 많이 방어가 된다라고. 전북이 농도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시설 농업이 그래도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런 시설 농업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판로 확보가 중요할 텐데 주로 그러면 수출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파프리카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경상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면적은 좀 뒤지더라도 전라북도가 상당히 그 시설이 그 현대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전부 이 생산자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유통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쪽에는 굉장히 그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품질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수출국마다 어떤 그 수출에 대한 어떤 그 평가들이 있는데 일본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어떤 농산물을 수입하려면 일본을 걸쳐서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의 어떤 검역 체계나 또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걸른다는 거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면 수출을 하는 농산물이라면 그 품질면이나 안전성 면이 확실히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영 대표님의 파프리카는 어느 나라로 주로 수출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이 딸려서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으로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으로도 이렇게 그 시장을 좀 넓혀나가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예. 자, 농업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시설 농업을 하시는 정수영 대표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농업에도 희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조금 농업의 시각을 달리하면 작지만 내실이 있는 사계절 농업을 할 수 있는 또 기후변화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오늘 장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형제가 있는데요. 형의 아들 둘 다 그 이 시설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시설 농업에 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없다면 그 아들을 이걸 시키지 않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농업이 그렇게 경쟁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시설 농업은 앞으로 비전이 굉장히 크다. 물론 이제 자본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해서 시간이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친구 아들이나 후배 아들들을 저는 그 이 농업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농업의 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부곡영농조합법인의 정수영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